요즘 시장 참 어렵습니다. 예, 근데 오늘 보니까 미국에서 연말 랠리, 뭐 산타 랠리라고 하기도 하고 연말 랠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우리 증시도 참 올랐어요. 그러다 오랜만에. 보니까 우리도 뭐 산타 랠리나 연말 랠리 같은 게 오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말 붙이기 좋아서 산타랠리 그 소리를 하는데 원래는 뭐 산타랠리가 없죠. 산타랠리가 10년에 한 번, 보통 확률적으로 10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되는 거고, 원래는 이제 장이 좋아지고 미국 내수가 좋으면 크리스마스 때 매출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소비가 많이 일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식시장도 조금 좋아지고 그러는데 보통은 이제 그 12월 달에 그렇게 이제 큰 기대를 할 거는 아니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요번에 과대 낙폭이다 보니까는 그 반발심으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잘 아시다시피 뭐 트럼프 리스크에 따르는 그래서 이제 낙폭이 컸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SKC에서 이 보조금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그 리스크, 다시 말해서 그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희석됐다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하고 금융투자 쪽에서 그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매수세가 되게 세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올라간 거예요. 특히 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그 호재성 뉴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젠슨 황이 그러니까 HBM을 빨리 납품시키도록 이제 독촉을 하겠다. 그 얘기가 급호재로 작용을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급등을 한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2차 전지도 괜찮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는 무조건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원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이 괜찮게 올라오다 보니까는 지수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상당히 컸었던 거고 또 그동안에 이제 코스닥이 엄청 많이 떨어졌거든요. 코스닥도 오늘 의미 있게 조금 크게 반등을 했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미국장도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다가 지난번에 한번 크게 떨어졌죠. 그러다가 이틀 연짝으로 조금씩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도 아무튼 트럼프 이후에 미국장은 계속 좋을 그 기대 심리가 상당히 크잖아요. 특히 그 테슬라하고 그 비트코인은 뭐 급등에 급등을 거듭해가지고 98,000불, 99,000불 뭐 이래서 10만 달러가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 기대 심리도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트럼프가 출범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기대 심리로 인해서 정작 그 트럼프 2기가 1월 17일 날인가 우리 시간으로 그때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나빠지기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가 매수세도 이게 조정을 받고 크게 떨어지면 저가 매수세도 들어오고 그 기대 심리가 살아 있어가지고 완만하게나마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M7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못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중소형주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는 지수는 안 밀리고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100포인트도 안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견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틈새에 이제 중소형주, 개별주가 이제 득세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12월 달도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수가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개별주에서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수 관련주만 올라가고 그러면 그건 보통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때. 그래서 요즘에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나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 오전에 특히 오전장에 상승한 종목들 있죠. 추격 매수했다가는 급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장중 변동성이 10% 20%인 경우가 뭐 무지기수예요. 그러니까 무지기수니까는 만약에 오늘 오전에 20% 올라간 거를 사가지고 매도를 못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나면 20%씩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주는 특별히 조심을 하시고
특히 개별주들은 그 21선, 뭐 60일선까지 떨어져 있는 종목 있죠. 그런 것들을 기다렸다가 이제 상승을 하면 매도하는 전략. 그러니까 많이 기다렸다. 오늘 급등했던 그 STO 관련주들 있거든요. 핑거라고 네. 해서 그 주식도 보시면 뭐 60일선까지 떨어졌다가 그냥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 호재성 재료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갭상승했던 종목들은 절대로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한 20일선까지 떨어져 있는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 네. 그러니까 트럼프 수혜주들 같은 경우 있죠. 또 뭐 이런 종목들은 한 20일선 정도 떨어져 있으면 매수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전체적인 시장을 우리 회장님은 어떻게 보실까? 왜냐면 저기 안 좋을 때는 투자 안 하시잖아요. 예. 쉬시고 있는데 예. 지금은 어떠세요? 포지션이? 전체적으로 큰 계좌들은 안 해요. 그거는 이제 올해 제가 여기 이 채널에 나온 지가 조금 됐는데 제가 일단은 이 대세 상승은 이제 일봉의 코스피 지수 그게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게 한 7월 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올해는 대형주가 꺾였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형주 꺾인 거를 지수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엔비디아가 그 당시에 그 140불이 고점이었는데 물론 지금은 한 145불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랬다가 그게 엔비디아가 그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서 네. 주가가 한번 확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90불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칩 관련 대장주가 꺾이면 여타 주식들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벌써 이제 그 큰 계좌들은 주로 홀딩을 해놓고 그냥 주식을 거의 그 매매를 안 하고 단기 매매할 수 있는 계좌들. 다시 말해서 좀 금액이 좀 작은 거 그거 가지고 단기 매매로 이제 수익을 내고 시장을 보고 그러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그러면 그 언제쯤 본격적으로 큰 계좌도 좀 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이제 보통은 이제 내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025년 2월 말까지는 보통 큰 장이 없어요. 보통 매년 1, 2월 달에 그렇게 주가가 막 급등을 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1월 그 하순께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그 관세 문제하고 이게 지금 빠꼼에 올라오는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 그 2기 행정부가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정리가 된 다음에 그러면 한 2월 하순께 되면 이제 보여요. 이렇게 내년에 제가 보기에 내년에도 일단은 지수가 뭐 아주 크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GDP 성장률 있잖아요. 네. 그거를 내년 같은 경우는 2.0% 이하로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국내 증권 시장도 그렇고 이 이제 경제 연구소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고 트럼프 2기가 당선되기 전에 내년 경제 전망을 보통은 2.2%를 봤었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2.2, 2.3 이렇게 봤는데 내년에 결국에 이제 GDP 성장률이 리스크가 그만큼 이제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주식은 결국에는 이 기업 가치, 다시 말해서 기업들이 돈 버는 거 그거하고 수렴하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이 올해보다는 축소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물론 이제 개별 호재로 해놔가지고 개별 종목들은 오버슈팅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지수가 올해 고점 2,880포인트 있죠. 거기를 못 들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섹터라든지 그 대형 호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에서도 중소형주, 네. 개별주들이 득세를 하는 것처럼 지수가 박스권에 있으면 그 결국에는 돌파구가 이제 그런 쪽에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그냥 작은 사이즈, 작은 섹터에서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그 큰 쪽은 보통은 그냥 놔두고 그 이제 작은 쪽 같은 경우는 이 보초들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네, 그렇군요. 지금 그 큰 쪽이라고 하시면은 반도체, 네. 2차 전지 이차 이쪽을 전지. 말씀을 네, 하시는 그게 거. 이제 제일 우리 쪽에서는 이제 큰 쪽이고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지만은 요즘에는 그 작은 쪽이라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많이 수반되고 그러면 그 뭐 큰 계좌 운영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수 있죠.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계속 리스크로 부각을 받고 있는 게 어쨌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이 예. 산업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그런 시각도 일각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막상 또 트럼프 정권이 또 들어서게 되면은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아니고 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실행 여부를.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실행 여부가 결국엔 그 우리가 IRA 감축법 그거를 폐기하느냐 이제 그거하고 네. 고관세가 직접적으로 그 실행이 되느냐. 그럼 결국에 타격이거든요. 이게 다른 것처럼 다른 뉴스나 우리가 대선이 끝나면 미국장은 누가 되든지 간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거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고, 요 리스크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게 아니고, 그 리스크 때문에 이제 일단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기업이 돈을 버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기업이 돈을 버느냐 하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차 전지 쪽의 섹터들은 그 대장주들은 결국에 실적이 나온 걸 보면 3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다고요. 네. 네. 그런데 4분기 실적은 더 안 좋을 거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그 기업들이 최악의 실적을 발표하고서 그 다음에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들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죠. 그런데 그거조차도 아주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듣고 있는 게 뭐예요? 기업들이 비상대책을 강구하는 거예요. 네. 정부에서도 비상대책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확실성에 대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지금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C에서 R&D 이 보조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이거 이 보조금 철폐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많이 떨어졌는데 희망사항으로 주가가 반등을 한 거예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렇다고 본격적으로 회복되기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내년에 지금 이제 반등을 했다가 제 생각으로는 내년 1월 이제 진짜 출범을 하고 거기에 지금 전부 다 강성들이 포진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재차 한 번 더 하락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단지 과도하게 떨어진 거에 대한 되반등으로 어느 정도 회복되는 거지 본격적인 회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밀린 감이 있는 거죠. 하긴 요새 나오는 얘기가 그러니까 IRA 그법 그러니까 네. 보조금들 네. 이 보조금이 확 축소가 되더라도 그게 호재가 될 것 같아. 폐지만 안 되면. 근데 이제 기대치가 점점 낮아지는 거죠 지금.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는 네.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이렇게 피해를 보는 쪽도 있지만 트럼프 트레이딩 해가지고 수혜를 받는 쪽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쪽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좀 뻗어나갈 그 수혜 섹터는 어디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주식은 오늘 같은 경우는 방산주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트럼프 이전부터 많이 올랐잖아요. K방산 해가지고 현대 이 로템, 현대 로템이라든가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인적 분할 한 이후에도 그래서 38만 원까지 갔다가 그게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는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담이 있는 거고 이제 전망이 좋은데 많이 안 올라간 쪽은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쪽이라든가 조선도 우리가 그 지난 여름 정도만 하더라도 수주를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올라갔다가 지수가 한 번 꺾였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조선주 말고 조선 기자재주들 있죠. 네. 스몰캡에 그 종목들이 이제 요즘에 조금씩 이렇게 일부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주들은 조금 무겁고 네. 이미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은 좀 쉬고 그 조선 기자재의 스몰캡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스몰캡들이 올라가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이제 언론사 인터뷰하면서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미국장하고 한국 시장하고 지수는 디커플링이에요. 디커플링. 지수는.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는 신고가를 치고서 계속 가는데 우리는 역주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역주행. 지수는 디커플링인데 섹터 종목은 커플링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미국장을 잘 봐야 돼요. 미국장. 그래서 미국장에 우리가 이제 과거에 아시다시피 이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2020년 뭐 그 이후로 급등을 하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올라갔었고 지난해 AI로 인해 가지고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이스페타시스가 급등을 했잖아요. 네. 요즘에는 미국장에서 아이온큐라고 있어요. 아이온큐 네. 양자.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관련. 그래서 원래 이제 큰 사이즈로는 IBM 같은 데가 제일 큰 사이즈인데 그건 되게 크잖아요. 가격도 네.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작은 중에서 가격도 싼, 단순 가격으로 따져서 싼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적자 기업인데 네. 그래도 싸다 보니까 이제 기대 심리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 이제 스몰캡의 작은 2차 전지 양자 컴퓨터 관련 엑스게이트라든가 이제 KSC 이런 것들은 근데 흠이 뭐냐면 변동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테슬라 영향으로 인해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일부 종목을 빼놓고서는 그냥 뭐 올라갔다가 급락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무조건 올라가서 이 차트를 좀 잘 보고 그런 종목이 21선에서 쉬고 있을 때 또는 61선까지 떨어져 있을 때 이런 거 저런 거 살펴보고서 이제 떨어져 있을 때 매수를 했다가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할 때는 그냥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네. 그래서 개별 종목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되게 어려워요. 변동성이 커가지고. 예. 좀 진짜 그 변동성 하니까 미국 주식 오른 것들만 생각하시는데 빠질 때 오를 때 20% 30%씩 오르지만 또 빠질 때도 20% 30%씩 그럼 빠지더라고요. 미국장이 뭐 잘 아시다시피 썸머 타임 없을 때는 11시 반에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장 초반에 어떤 때 잠깐 볼 때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막 20% 되잖아요. 어떤 때는 장 끝나고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이제 5시 이때쯤에 끝나니까는 제가 보통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는데 그때 보면 그 수익률 20% 났던 게 그냥 제로 될 때도 있어요. 제로. 그래서 참 기가 막혀지니까. 그래서 미국장도 전혀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엄청 커서 거기에도 이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M7 같은 경우는 지금 오름폭이 작다 그랬잖아요. 네. 그 정고점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40불의 정고점인데 지금 145불이에요. 지수는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제가 보기에 이게 150불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나스닥이나 S&P 500이라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거기도 역시 무조건 높으면은 조금 일부 매도를 하고 낮으면은
매수하는 전략. 네. 그게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장이 지수 관련해서는 크게 떨어질 게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또는 지수 관련 ETF 같은 경우 투자도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ETF 혹은 지난번에는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들 다 투자하고 지수에 네. 투자를 하시더니 이제는 이제 중소형주의 그 변동성이 크니까 이쪽으로 많이들 가시더라고. 네. 근데 소액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지금 회장님 말씀하시니까 바로 2021년도에도 이런 열풍이 있었잖아요. 중소형주. 그렇죠. 네. 그때 막 열풍적으로 나왔던 종목이 뭐냐면은 데니머 사이언티픽이라는 종목. 네. 그때서 한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사고 막 난리 났어요. 막 200% 오르고.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 92% 빠졌습니다. 3년 사이에.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네.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잘 아시고 판단하셔서 금액이라든가 비율 같은 거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미국 주식은 강연할 때 이 꼭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미국 주식 1등은 뭐예요? 세계 1등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1등 기업에만 투자를 하라 그런 얘기. 아, 그 산업에. 네, 그 산업에, 그 섹터에. 그럼 세계 1등 기업은 지배력을 갖고 있잖아요. 시장에 대한 가격 결정권도 갖고 있고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쉽게 망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제가 넷플릭스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제 시장이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 누가 넷플릭스 보겠느냐 뭐 그래가지고 한때 그게 180불, 170불 때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OTT는 다 죽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거는 회원 수도 막 늘어나고 지금 700불이 넘어요. 그렇게 계속 그래서 막 뒤에 무조건 터졌는데. 무조건 1등 기업. 그러니까는 거기도 항공주들도 마찬가지고 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전기차 1등 아니에요. 물론 이제 판매 대수에서는 샤오미가 지금 세계 1등인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요번에는 뭐 일론 머스크가 저기 트럼프 선거 운동에 1등 공신 영향도 있겠지만은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올 봄에 140불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더니만 실적으로만 360불까지 올라갔었던 거예요, 이번에. 그러다가 260불, 270불까지 올라갔다가 210불 때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뭐 220불 이렇게 될 때 이제 그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지금 300불이 넘는 자리까지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미국의 1등 기업은 세계 1등 기업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세계 1등 기업이 그 실적이나 뭐 어떤 이슈로 해가지고 급락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매수하는 게 적기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하다못해 커피 1등이 어디예요? 스타벅스잖아요. 네. 스타벅스도 저점 대비해서 40%가량 올랐어요. 아, 많이 올랐네요. 이번에. 예, 그러니까는 무조건 그 미국 기업 1등 기업은 세계 1등 기업이니까 그게 뭐 이 비전이 없다든가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하면 그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게 최고지 않나. 그 우리가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이 페이스북 네. 그것도 메타로 이름 바뀌고 광고 수입이 뭐 제대로 될까 해가지고 한때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름 바뀌자마자. 근데 지금은 엄청 많이 올라가. 그러게요. 예, 그래서 꼭 그걸 명심하시고 돈 벌지 않는 기업들, 돈 제대로 벌지 못하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형주들. 예, 그런 주식들은 상당히 위험해요. 아까 이제 그 종목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리비안이나 루시드 가지고서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네. 리비안 같은 경우가 상장되고서 150불까지 갔었어요. 지금 10불에 10불. 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보초로 갖고 있던 주식이 아까 90%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네. 80% 떨어지고서 제가 흔적도 없이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 가지고선 수익이 많았는데 거기에서는 저도 손실이 꽤 컸었어요. 그러니까 리비안, 루시드. 네. 루시드 같은 경우는 35불 갔던 게 지금 2불에 2불.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네. 그렇죠. 13분의 1 막 그렇게. 그래서 미국 주식도 철저하게 돈을 계속해서 잘 버는 기업. 네. 그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리스크가 제한적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 거예요.
또 트럼프 모멘텀을 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일론 머스크의 모멘텀이랑 거의 좀 동행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어떤 좀 모멘텀이나 트레이딩,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우주항공 이쪽도 비슷한 관점으로 계속 보고 계시나요? 야,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원래 그 기업 주가라는 것은 이제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우주항공 관련 주식 같은 경우는 저기 일론 머스크 덕에 급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자율주행차 관련 주식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무조건 저점 매수 이렇게 보시고 계시다가 어떤 많이 올라간 주식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뭐 그 자리에 그냥 맴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그냥 전부 다 그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복귀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항상 그 관련 주식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큰 이게 돈 벌고 수혜가 괜찮은 쪽은 괜찮겠죠. 그게 이제 그나마 괜찮은 쪽이 제가 보기에는 조선업종, 조선 기자재 업종 이런 쪽은 계속 그러니까 트럼프가 직접 이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그 경우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주식은 좀 위험하고 네. 많이 안 올라간 쪽은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트럼프 뭐 포스트 아메리카 이래가지고 뭐 지금 뭐 강달러 상태 계속 유지가 되고 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관세, 보복 관세 뭐 이야기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야기들을 보면은 미국은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은 다 어려워질 것 같은 그렇죠. 느낌. 뭐 어떻게 보세요? 이 트럼프 이제 집권이 시작이 됐을 때 내년도 세계 경제 전 세계 성장률이 0.1% 2% 떨어질 거를 예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이게 달러가 강세를 띠잖아요. 네. 그러면 아프리카, 남미, 중앙아시아 다 어려워요. 다. 전 세계가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달러가 강세고 관세를 올리면 결국에 미국 입장에서도 수입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재점화가 되면 그래서 이제 그 우려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띠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중국의 60% 보복 관세를 하고 그 외에는 20%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는데 어쨌든 관세가 조금 높게 매기고 관세는 상호주의잖아요.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매기면 우리도 매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도 타격이 되게 크겠죠. 그리고 미중 어쨌든 그 패권 전쟁은 지속될 것 같고 그러니까는 아무튼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사실. 네. 제가 보기에. 그래도 네. 미국 이제 트럼프 친기업 정책들이 좀 많이 쏟아지지 않을까? 아,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좋죠. 미국만 좋은 거죠. 미국만 좋은 거죠, 미국.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해야겠군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라는 얘기예요. 네. 네. 그 포트를 어떻게 근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너무 우리는 쏠림 현상에서 미국 주식 하자 그러니까 전부 미국만 하고 이게 좀 나눠서 하자는 거잖아요. 한국 증시와 미국 주식 비율을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구조적으로 미국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시 반인데 그 밤늦은 시간에 뭐 그걸 뭘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제 이제 포트폴리오상 한 10% 금액 전체의 한 10%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우리 이제 금투세가 만약에 폐지됐다 그러면 국내 주식은 아예 폐지되지 않았다 그러면 국내 주식은 한 1, 2년 접어버리고 미국 주식을 한 50%를 늘릴 생각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미국 주식은 저도 수익이 잘 나는 편이라 그 이제 주로 예약 주문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매매하는데 불편한 게 있죠. 즉시 대응이 안 되니까는. 그래서 지금도 그 거기는 또 이제 우리가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세금. 그렇죠. 그래서 세금도 엄청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 따라서 이제 적응하는 거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갖고 가야죠. 계속해서 그 달러도 강세고 이러다 보니까 자산 배분 측에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비중을 많이 높여도 되고 거기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지만은 이제 여러 리스크가 따르니까는 그리고 국내 증시가 기회가 없다고 봐도 제 입장에서는 기회가 그래도 계속 꾸준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이제 평생 국내 주식을 해온 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이제 금투세도 폐지되고 그랬으니까는 그래도 그 어렵지만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제 다시 또 상법 개정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회장님도 이 상법 개정이 된다고 하면 한국의 주식이 밸류업 되는데 가장 뭔가 획기적인 한 역할을 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요? 네, 그거는 그렇지는 않고 이제 그거는 아니고 원래 밸류업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정책은 맞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해야 되는 건데. 해야지 되는데 이 주식 시장에 이제 그렇게 큰 줄기 말고도 아주 그 짜잘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자들한테 엄청 크게 리스크로 다가오는 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기업들이 그 요번 같은 경우도 이 고려아연 사태 때 그 고려아연에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했잖아요. 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그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엄격하게 따져가지고 그 규모가 큰 유상증자, 뭐 전환사채 발행, 뭐 이런 것들은 사전 예고제 같은 게 도입이 돼야 돼요. 그 유상증자 발표를 하면 그냥 갖고 있는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10%, 20% 그냥 손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 기업에서는 그거를 이제 규모가 큰 거, 뭐 아주 뭐 얼마 안 되는 금액 같은 거는 인정을 하더라도 이제 금액이 큰 그 금액 같은 경우는 사전 예고제 비슷한 거를 도입을 시켜가지고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리스크를 조금 이게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전환사채만 해도 그래요. 그 전환사채는 그 한계 기업들이라든가 이제 재정을 확충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무더기로 그 발행을 하거든요. 사채잖아요, 원래 사채. 그렇죠. 회사가 이제 그 돈이 없다 보니까는 원래는 그 시장 기능이라는 게 거기에서 시장에서 돈을 이렇게 투자자들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보면 좀비 기업들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영업이익이 안 나가지고 이자 내기도 바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무수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어떤 제재도 없나 봐요. 물론 상법상 어떤 제재가 있는지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로서 그런 거를 무수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유상증자하고 물량 나오지. 계속 전환사채 계속 발행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냥 저런 기업이 어떻게 10년, 20년 그냥 살아남는 거예요. 그럼 그 손해를요, 전부 다 투자자가 짊어지는 거예요, 투자자가. 그 나중에 물량이 나오고 그러면 그 10,000원짜리 주식이 전환사채에 대규모로 발행을 해봐요. 그러면 주식수가 2배, 3배 막 늘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기업인데 제가 눈으로 확인한 기업도 있어요. 그 1,몇백만 주가 이게 나오다 보니까는 주가가 일주일 사이에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더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뭐 지금 기준으로 삼으면 그 당시에 10,000원이 넘었던 그 주가인데 5분의 1 정도 돼요, 5분의 1. 그럼 그게 다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투자자. 네. 네? 소액 투자자들이 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실질적으로는 이 뭐 밸류업 프로그램 거창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 시장을 좀 정비시키는 그런 게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상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상법 개정 402조에 100분의 1 지분을 가진 주주나 감사나 이런 사람들은 이사가 이제 그런 거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유상증자. 딱 행위를 중단시킬 수가 있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법원에다 소송을 걸어서 소송하고.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나서 막 이걸 뭐 손해배상 이게 아니라 그 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게끔 만들 수가 있다고. 그거는 괜찮네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 한번 저 상법 개정하시는 분들 잘 좀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없이 저 주주만 넣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기업 여기에 또 주주가 들어가야 이런 게 되니까. 네. 자, 그다음. 네. 또 이거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시외에서도 지금 재건주들도 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노이즈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렇게 부각이 됐다가 또 같은 날에 또 갑자기 뭐 종전 관련한 내용 나오고 이러면서 엎치락 뒤치락이 되게 좀 심한 것 같은데 이게 트럼프 정권이 또 다시 들어서게 되면은 이전에 말을 했던 대로 정말 그렇게 종전이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하지는 않죠. 우리나라 이제 6.25 때 종전 얘기 나오고서 종전됐을 때 휴전까지 몇 년 걸렸냐면 2년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종전은 휴전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 시장 자체가 천조 시장이라 그러잖아요. 천조. 네. 그러면 천조 시장이면 전 세계 불황이 없어져요. 제가 보기에. 이제 이 부가가치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건주 있죠. 네. 지금 100% 정도 올라온 종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 말고 그래도 많이 안 올라온 종목 쪽에서는 이 노이즈가 있을 때마다 매수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노이즈가 있어 급락이 나올 때. 그럴 때마다 이거 땡큐죠. 그러면서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반대로 방산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건 이슈 때문에 이제 좀 빠진 방산주 아까 사자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주식은 무조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종목들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보면 현대 로템 뭐 이런 종목 현대 로템은 제가 지난해 같은 경우 2만 3, 4천 원일 때 방송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다른 채널에서. 그때가 적기였었죠. 적기. 근데 그게 6만 5천 원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는 물론 이제 이렇게 그것도 일정 부분 조정을 받으면 다시 또 올라갈 수가 있죠. 대반등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는 사기 조금 불편하고 거기에다 보면 뭐 또 이 재건 관련주들도 섹터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잘 선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슨 뭐 현지 공장이 있다든가 거기에 MOU 체결한 거는 말도 안 되고 뭐가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인가 나중에 되면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주가 등락이 이제 이렇게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잘 선별해 가지고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는 항상 이 떨어져 있을 때 매수를 해야죠. 무조건. 그래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래야 되는데 이제 많이 올라간 다음에 좋다고 하면 그럼 벌써 늦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발표 전날 또는 그 아침 그럴 때가 최저점이었었거든요. 그때 한때 해리스가 뭐 앞서지 않나 이제 그 기대 심리 때문에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지만은 과열권이 아닌 기업들 뭐 이런 거나 이 정도는 괜찮겠다 싶은 경우는 이렇게 일정 부분 보초를 세워뒀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악재 그래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수하십니다. 근데 아까 그 재건주 그러니까 많이 오르지 않은 재건주들이 급락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자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재건 사업에서 한국이 어떤 수혜를 직접적으로 매출로 이어지는 수혜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기대감으로 계속 모멘텀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왜 지원을 해요? 그 세상에 공짜는 아무것도 없어요. 재건을 하게 되면 거기에 미국 기업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왜 지원을 해요? 나중에 하청업체로리? 아이 그럼요, 당연하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유럽에서 지원을 하는 것도 많이 지원한 나라일수록 파이가 큰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지 무슨 뭐 거기 너희 안 됐다 싶어가지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은 세상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이스라엘 그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그 북한에서도 이 우크라이나에 참전을 한 게 반대급부로 러시아에서 뭘 받으니까 이제 참전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그쪽에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그거를 이렇게 잘 생각을 해야죠. 네, 그래서 무늬만 이제 우리가 어떤 섹터가 많이 올라간다든가 그러면 지난해 많이 봤잖아요. 2차 전지다 그러니까 무늬만 2차 전지인 기업들이 정관을 개정해가지고 반짝이다가 다 이제 주가가 급락하고 많이 그런 거.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가치가 없는 거를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제 흉내내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옥석을 이렇게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보신다든가 찾아보시면 이제 현지 공장이 있고 거기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들, 이제 그럴 확률이 높은 기업들 또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면 그래도 손해 볼 일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몇 개 종목들을 이렇게 보초를 채워놨다가 혹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가로 매수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이제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올랐다를 좀 기준으로 삼으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건 무조건 이제 우리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평상시 가격이라는 거 있잖아요. 평상시. 평상시 가격에서 배 올랐으면 엄청 많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할 때 그래프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기술적인 분석.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차트를 이렇게 딱 보면 이격이 높다든가 바닥 대비해서 그거를 보면 이거 바닥 대비해서 이때는 왜 가격이 여기였었고 지금은 왜 여기 왔나. 그러니까 매출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벌써 가격은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바닥 대비해서. 그러면 그거는 오버슈팅을 한 거죠. 이제 그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네. 자, 그렇다면 이 러우 전쟁 요즘 뭐 하여튼 끝날 것 같은 분위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은 내년 뭐 오늘 젤렌스키도 보니까 내년에는 끝나지 않겠냐 뭐 얘기 나오던데 곧 끝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재건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 안에 그 휴전 정도로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지난주 그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우크라이나 국민 전체가 한 53%가 영토를 지금 한 20% 이제 잃었잖아요. 네. 그게 잃더라도 회복을 못 하더라도 평화적으로 종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우크라이나 국민이 한 53%. 그러니까 지겨운 거죠. 네, 그렇죠. 지겹죠. 진짜로.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엄청 심각하죠. 이게 평온한 삶이 일상이 안 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한 36%가 무슨 소리냐. 이런 영토를 찾을 때까지 싸우자. 어쨌든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이제 그 이런 거를 포기하고 이제 어느 정도 조건이 맞으면 협상을 하자. 그게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민 여론에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이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자, 오늘 수급을 좀 보니까 그동안 저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엄청났었잖아요. 오늘 보니까 이게 아까 장중에는 그래도 좀 사는 것 같더만 코스닥 겨우 한 637억 샀네. 지금 보니까 코스피는 오히려 팔았죠. 네, 오히려 한 740억 매도했고. 봤어요. 원래 장중에는 그 외국인이 매수였었는데 오늘 이렇게 수급 보면 이제 기관하고 금융투자 쪽 거기에서는 이제 대규모 매수세가 나왔는데 지수가 올라가니까는 외국인은 결국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기관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순매수가 있어가지고 삼성전자가 크게 올랐고 이제 하이닉스는 뭐 별로 크게 올라간 건 없고 이제 2차 전지 쪽은 조금 급등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수가 많이 올랐죠. 30포인트 넘게. 근데 이게 어떻게 외국인 수급이 언제쯤 좀 제대로 들어올 것이냐. 이제는 많이 들어오냐는 기대도 안 하고 예전만큼 들어올 수 있을까. 그건 워낙 모르겠죠. 매도만 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 위기가 들어서면서 투자금이 미국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편이잖아요. 네. 금리가 인하하면 원래는 그 신흥국으로 이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금리 인하 소리가 지금 쑥 들어간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시 미국장만 좋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주가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있다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외국인이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안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하긴 오늘 아침 저희 그 방송 때 했던 제목에 그게 네. 있습니다. 뉴스에 나온 건데 네. 외국인이 네. 서학기에는 3분기에만 얼마야? 46조를 벌었는데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장에 투자해가지고 45조 손실 났다고. 그러니까 지금 매력이 없긴 하죠. 한국 증시가 현재 맞아요. 시점에서는. 네. 근데 이게 또 대신 우리가 좀 기대하는 건 네. 주식은 싸다는 게 가장 또 큰 매력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싸다는 것이 언젠가 환율까지 생각하면 엄청 싼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부각이 될 것이냐. 그래서 확 이 뭐 서학기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확 들어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랬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는 얘기했잖아요. 상장사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가 언제냐 그거죠. 제일 중요한 건 그게 딱 노출이 되면 다시 말해서 기업 환경이 이제 좋아지고 대형사들 큰 사이즈의 기업들이 돈을 잘 버는 그 분위기다 그러면 말 안 해도 그 밀물듯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아, 배당 잘하고 뭐 배당금 많고 기업들 돈 잘 번데 그러면 한국으로 K 증시로 그냥 막 몰려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거의 우리 스스로 밸류업에 대한 노력을 해야겠네요. 아, 그렇죠. 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네. 무조건 그 기업들이 돈 잘 벌면 돈 냄새 기가 막히게 잘 맞는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 그냥 막 오죠, 그냥. 하긴 뭐 서학기부터 먼저 올 거예요. 아, 그렇죠. 먼저 딱 네. 느껴지면. 네, 그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내수 자체가 지금 가계 부채가 심각하잖아요. 1,900조고 네. 기업 부채도 많이 있고 정부 부채, 나라 부채도 뭐 공기업 부채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 빚더미 속에서 그게 전부 다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일반 가계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아니 돈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자 내고. 네, 이자 내고 원리금 상환하고 이러다 보면 오늘 뉴스로 나온 것도 그 저축은행이나 이제 그 PF 쪽에 그 부동산 신탁 회사들 같은 경우 연체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수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 자체가 그나마 수출이 버텨서 그렇게 괜찮은 건데,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3% 넘어가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말라 그러죠. 돈들 몰려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죠. 네. 결국 우리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들이 제대로 된 대책들이 막 나와야 네. 기대감이 다시 생기겠네요.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제가 보기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예요. 세계 최고예요, 최고.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 얼마나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어들여요. 그러니까는. 기업이 어쨌든 실적이 좀 개선이 돼야 우리 시장도 좋아지는 건데 그나마 이 안 좋은 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나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 그래도 결국엔 삼성전자의 호재인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이끌어줄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좀 바닥은 지났다 이런 좀 인식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젠슨왕 CEO가 계속 삼성전자 언급을 해주고 뭐 이번에는 패스트트랙 처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것도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난번엔
그 종가 기준으로 49,900원으로 끝났잖아요. 네. 그날에 이제 자사주 발표도 하고 외국인이 오랜만에 순매수를 하고 1,300억 이상 이제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이제 그 바닥이 구축이 된 거예요. 그 10조라 그러면 엄청 큰 돈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거기다 그거를 1년 내에 자사주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3조 원어치는 소각을 한다 그랬어요. 3개월 내로.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야, 5만 원은 그냥 만약에 다시 5만 원 초반이 되든가 그러면 무조건 매수해라. 우리가 사줄게. 그 얘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되게 좋은 호재죠. 이제 거기에 만약에 6만 원 가고 7만 원 가려고 그러면 실력으로 보여줘야죠. 이제 실력. 그러니까 실력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젠슨황 그 엔비디아에 납품이 되고 이제 HBM 앞으로 이제 포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에서 실력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번에도 자꾸 지체되고 그러는 게 그 이 요구하는 그 수율에 안 맞나 보죠. 네. 이 우리가 테스팅 기간이 되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벌써 지난해부터 납품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그 이 엔비디아 쪽에서도 삼성전자를 얼마나 그걸 받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고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매출이 제대로 발생하고 그러면 다시 요번에 이 격차가 벌어졌던 거를 뛰어넘어서 제대로 이제 주가가 작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삼성전자가 참 너무 요새 네. 그 뭐라 그럴까요? 조롱거리가 돼가지고 네,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아, 그럼요. 그거는 그래도 그 이 삼성전자가 진짜 우리나라 대표 기업으로서 이 국가의 자부심인 기업인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는 과거에 아시다시피 1997년 IMF 때 그 액면가 5,000원짜리 35,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35,000원, 그 5,000원으로 환산을 하면 그 5만 해도 300만 원이 넘는 기업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100배가 올라간 기업인데 세계적인 그렇게 기업으로 이렇게 컸는데 그게 지금 이제 어떻게 조롱거리라고 하면은 그 상처죠, 상처. 그러니까는 이번에 이제 실력 발휘를 해서 그 우리 그 삼성전자가 쫓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스마트폰도 처음에 뒤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바다폰이라고 그래가지고 애플 흉내낸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그렇지만 대등하게 쫓아와가지고 그 자리까지 간 것처럼 삼성전자가 기본 실력이 있으니까는 무난히 이번에도 이제 극복을 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또 조금 타이밍이 조금 늦었다라는 그렇죠. 인식들도 계속 있고 예. 만약에 이게 납품을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반영을 다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냐라는 또 의견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네. 지켜봐야죠. 근데 더 이상 빠질 거는 없으니까 손해 볼 거는 없다라는 얘기죠. 손해 볼 거. 하긴 큰 돈 하시는 분들은 채권처럼 네. 사가지고 채권보다 훨씬 높은 이율을 얻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자, 하여튼 삼성전자 화이팅입니다. 근데 엔비디아 결국 근데 이게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관련된 밸류체인들 다 좋은 거잖아요. 삼성전자도 기대를 하는 거고 엔비디아는 근데 많은 분들이 다 긍정적으로 보시던데 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AI 시대는 앞으로도 한 3년 이상 지속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는 폭발적으로 올라가기는 이제 버겁다는 얘기예요. 많이 올랐다. 네,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이 전처럼 크게 많이 안 올라간다든가 혹시라도 둔화된다든가 그러면은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조심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도 원래는 엔비디아를 제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일정 부분 엄청 조금 갖고 있어요. 많이 그래서 추가는 수익 실현을 하셨고. 네, 그리고서는 추가로 안 사고 그 덧붙여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엔비디아 아르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AI 칩
주식들 중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140불이 고점인데 지금 100불이에요, 100불. 그러니까 요번에 100불도 떨어졌다가 지금 101불, 102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 기업이다 보니까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200불 하다가 지금 190불까지 한 5% 정도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기업들은 정고점 뚫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AI 시대가 지속이 되더라도 미국에서도 그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지금 조금 그 수익 내는 거가 변화되고 있는 네.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관련 주식들 중에서 그동안에 이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이제 슬슬 이렇게 이제 체인지업 되지 않느냐. 거기에서는 추가 수익은 조금 있더라도 전에처럼 그냥 팍팍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반도체 네. 이제까지 사실 주도주였잖아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네. 작년 올해 주도주죠. 네, 근데 이제 주도주로서의 생명력이 많이 약해졌다. 약해졌죠.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한참 성장하던 때 폭발적으로 그냥 매출이 팍팍 들어갈 때가 이제 최고로 이제 클라이막스를 친 거고 그거 진짜 엄청 많이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저도 그 액면 분할을 하기 전에 300불일 때 사고 그랬으니까는 그러면 5배 올라간 거죠. 5배. 아, 엄청 올라. 저도 처음 투자했을 때의 5배. 5배 수익. 예, 예. 그러니까는 엄청 많이 올라간 거죠. 지금 145불, 150불 한다. 근데 요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또 뭐라 그럴까 섹터라고 해야 되나 그렇기에는 투자처가 있죠. 비트코인.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그쪽으로 증시로 또 돈 빠져나가고 코인 쪽으로 돈 코인을 빠져나가고. 예. 깜짝 놀랐어요. 그 뭐 도지 하나 가지고 하루에 23조 거래액 나왔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이 비트코인 이 열풍 이것도 반복돼 왔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다른 거하고 틀리게 그 반감기라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 4차 반감기가 끝나고 내년인가 5차 반감기가 있어요. 반감기 때는 이제 아시다시피 채굴을 하면은 그 주는 게 반으로 줄어든다 그래가지고 반감기라고 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수요는 네.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아시다시피 ETF도 있고 그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그 거기에다가 지금은 그 전 세계적으로 ATM기가 이 비트코인의 ATM기가 15,000대가 있어요. 15,000대. 실질적으로 그걸 인출해서 그 쓸 수가 있는 네. 이런 식으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그게 법정 화폐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이제 화폐가 원체 가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비트코인만 요번에 이제 급등을 했던 거고 결국에 가상화폐 중에서는 대장이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을 때 추격 매수하는 거는 반감기 끝나고 나면은 엄청 많이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 수혜로 인해 가지고 급등을 한 부분들이 있으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는 조금 좀 조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 뭐 모든 가격이라는 게 너무 올라가면 아무튼 위험하니까. 네. 야 이거 보면은 비트코인 이렇게 오를 때마다 우리가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 예전에 저도 해외 토픽으로 신문 기사 봤던 기억이 나는데 비트코인 14,000개 주고 피자 한 판 사 먹은 사람. 그게 몇 천억짜리 네. 피자를 먹은 거예요. 2009년도 처음 이렇게 나왔을 때 그 1달러가 안 됐거든요. 네. 뭐 0.00008달러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랬는데 이제 세상이 뒤바뀌어진 거죠. 네, 참. 지금은 거의 이제 안정성이 확보가 돼가지고. 그러게 자산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근데 이것 때문에 주식 시장이 더 흔들리거나 더 이렇게 약해지거나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거기 일단은 이제 너무 가격이 높아서 이제 지금 거기에서 투자하고 그러는 데는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그거 가지고 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인정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ETF
투자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큰 영향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만 하시고 그래요. 그러면 회장님은 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좀 투자처로 고려하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심플하게. 옛날에 벌써 그거를 10년 전, 9년 전 1비트코인이 25만 원, 26만 원일 때 하다가 그러니까 그때 한 5천만 원을 했는데 그거 지금 갖고 있으면 한 300억, 400억 정도 돼요. 그리고서는 그때 왜 뭐 이 사기도 많이 발생하고 그랬죠. 그 해킹도 거래소. 많이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안 한 거예요. 뭐 복잡하고 뭐 그래가지고 리스크가 있고 그러고 또 그거는 이제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는 그렇죠. 네. 피로도가 쉴도 좀 없고. 그러니까는 저한테는 이제 맞지 않다고 생각들면 저는 안 하는 편이거든요. 네. 세상에 투자할 만한 거는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이게 단순화 시켜가지고 주식하고 미국 주식하고 그러니까 저는 해외 주식도 투자를 한 지가 원체 오래되거든요. 뭐 한 15년 그 이전부터 했는데 지금은 여러 나라 투자도 안 하고 미국 주식 하나 하고 국내 주식 다른 건 일치 안 하고 선물 옵션도 안 하고 자, 그래서 좀 단순화시킨 거예요. 단순화. 그렇다면 이제 지금 금리 인하 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해 나갈 거라고 보고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금리 인하가 시작돼 있는 사이클상 시작이 된 시점인데 이게 과거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그럼 과거와 비슷하다고 하면 그 주식의 이 상승 패턴이 비슷할 거라고 보니까 그 과거와는 다른 거죠. 상황이 또 달라졌으니까. 어떤 것들이 다르죠? 일단은 이제 그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경기 전망부터 그러니까는 트럼프 스톰이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다 보니까는 그 물가 상승이 다시 인플레이션이 다시 이렇게 되는 편 아니에요? 네. 그 강달러가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경제 전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거처럼 지속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를 하기도 어렵고 시장 상황이 인플레이션이 된 상태에서 돈을 풀어버리면은 이게 물가를 진짜로 더 많이 올라가서 버블이 더 크게 생기는 꼴이 되다 보니까는 완전히 틀어진 거죠. 그렇죠. 일본이 우리가 30년 경제 불황 하잖아요. 네. 그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급등이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중국이 지금 내수가 아주 순엉망이잖아요. 네. 그것도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부채가 너무 심각해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 2020년 그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놓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동산 가격 상승, 뭐 대출 또 우리는 대출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대출 규제를 하면서 이제 부동산 값이 조금 잡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아서 PF 문제도 발생하고 그러니까는 금리를 쉽게 내리지를 또 어려운 거예요, 이게. 딜레마죠, 이제 정책 그렇죠. 당국에서도. 네. 야, 하여튼 우리가 이 역사는 반복이 되니까 네. 이 지금의 한국장이 아주 침체되어 있는 한국장 과거의 역사를 볼 때 또 지금 화랑인 미국장 과거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지금 어떤 것들을 떠올려야 될까요? 교훈점이랄까?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이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미국장 같은 경우 보니까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왔고 코로나 때도 또 얼마나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신고점을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야, 다음에 한번 전 세계 이 폭풍처럼 큰 일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대폭락을 할 기회가 있으면 그게 이제 인생 마지막으로 베팅하는 기회다. 대홈런을 치는 기회다라는데 그게 언제 오냐고요. 언제. 그러니까는 그냥 너무 앞벌고 또 내년장도 너무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가 평생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고의 유연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 너무 낙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그때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뭐
몇 개월 뒤에 거 있잖아요. 네. 내일도 모르는데 뭘 몇 개월 뒤에 거를 예측을 해요. 거의 우리가 이제 재미로 하는 거죠. 재미로. 우리가 시나리오. 신년 되면은 그거 뭐죠? 이 토종 비결 옛날에 네. 보는 것처럼 이제 내년에 운세 살펴보는 것처럼 그 예측을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이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그 내기 거는 거하고 똑같죠. 요번에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 하고 주고 내기 걸고 이 도박 사이트가 대박이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은 돈이 걸려 있어서 배팅을 하는 거고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거는 어디예요? 도박 사이트가 제일 많이 버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 앞서가지고 내년장에 관한 걱정하지 말자. 그럴 거는 필요가 없고 단지 이제 그때 유연하게 대응하는 대응을. 거.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어떤 특정한 종목, 지금은 여러 가지 조건상, 이건 괜찮을 것 같아.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아. 하지만 또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상황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죠.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구나. 또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이런 사고의 유연성. 그 사고의 유연성이 유연해야지 돈도 벌고 생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너무 이제 이 신념을 갖고 있는 거는 좋은데 그거 신념이 너무 강하다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고지식해가지고 퇴출 이루어야 퇴출. 퇴출리로. 그래서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주가가 올라갈 줄 알고서 우리가 사잖아요. 네. 매수를 하지만 생각한 대로 다 올라가면 다 돈 벌게요. 그거하고 다르게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유연한 사고로 빨리 매도를 해야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갖고 있다가 5%가 뭐가 된다고요? 50%가 돼. 50%가 돼가지고 매도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때 오히려 더 버텨야 될 때. 그렇지. 매도하게 되고. 그때 이제 버티다가 잘못하면 이제 상패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좋은 회사를 사면은 이제 상패되는 일은 없는데 1년 내내 이제 그 우하향하는 기업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업이 그 매수할 때도 중심이 되는 게 있어요. 돈을 잘 버나 이게 중심 섹터인가, 중심주인가 그런 거 잘 살펴서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하면 그런 일은 안 당하죠. 사고의 유연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물론 예측을 하면은 안 되지만 근데 그래도 이제 또 토종 비결 보려고. 네. 그래도 이제 연말이 곧 다가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 네. 이때 좀 우리가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주도주는 뭐가 될 수 이 있을까요? 주도 섹터는 크게 없어요. 크게 없고 이제 트럼프 수혜주 있잖아요. 네. 거기들 중에서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갔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건주 쪽, 뭐 이런 쪽은 제가 보기에 저점에 저 역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은 이제 그 어떤 게 좋은지는 모르면은 인터넷 이렇게 검색을 하면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 업종도 좋고 뭐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형 원전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간 거 말고 그래서 거기도 지금 이제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이 제한적이다 보니까는 네.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섹터에서도 한두 종목, 이거 무조건 대장주, 그거 위주로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고 무조건 고점에서는 이렇게 추격 매수를 금물이고 시장이 오늘 뭐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고 해도 계속 우호적인 거를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되면은 과거에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익이 나면 장중 변동성도 엄청 크기 때문에 네. 무조건 현금화시키고 소량, 극소량을 갖고 있다가 많이 또 떨어지면 다시 투자를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우리 회장님께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뭐냐면 국채 10년물 금리 이것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채권 투자는 안 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주가가 또 많이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지수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좀 답답하게 여겨가지고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그 원래 이제 투기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네. 저는 원래 그 성격이
차분한 것 같아도 잘 지켜보고 있다가 그냥 크게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괜찮다 싶으면 이거다 싶으면 네. 그래서 채권이나 이게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이게 주식 투자가 좋죠. 그러니까 네. 아니다 싶으면 다 팔고 그러면 되니까 부동산도 또 오래 기다려야 되고 뭐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고. 알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네. 이게 항상 또 국채 금리랑 같이 나오는 게 네. 또 이제 환율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비슷한 관점으로 보세요. 달러가 요즘에 너무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1,400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게 고환율하고 고금리, 고물가를 인정을 하는 시대예요. 제가 그거를 누차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활 물가만 하더라도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계속 물가는 높은 상태에서 물가 상승률을 따지는 거거든요. 전월 대비. 전년 대비 2% 그렇죠. 벌써 전년이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거기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물가도 고물가를 인정해야 되고 이제 이 시중금리 같은 경우는 싸죠. 옛날에 비하면 뭐 옛날에 6% 이상 뭐 8% 막 그랬는데 지금이야 2%대, 1%대 있다가 이제 요번에 3%, 4% 왔다가 다시 2%대인데 달러는 계속 강세일 가능성이 높아요. 달러는 내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서 내년에 유지되지 않을까. 원래는 해리스가 되면 내년에는 1,200원대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1,400원에서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1,450원, 뭐 1,500원까지는 안 갈 것 같고 1,350원 싸면 이제 그 정도. 그래서 1,450원. 그 거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돌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 남석관 회장님 뭐 실전 투자자시니까 네. 그 가만 있어봐. 회장님이 지금 총 투자하신 기간이 몇 년이시죠? 저는 이제 한 38년 정도 38년? 됐나. 그리고 이제 전업 투자한 지도 벌써 25년 차예요. 25년. 제가 기억하기로 3년 전인가 그때 한 번만 적자 보시고 한 번도 흑자. 적자 그 전업 투자하고서 2022년에 지수가 원체 많이 떨어지면서 그때 유일하게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 연간 단위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그다음 그 전이나 뭐 그 이후에는 이제 수익이 조금 줄을 때는 있죠. 줄을 때는 있는데 그 해 유일하게 이제 마이너스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국장이 안 좋아도 제가 이제 장이 나쁠 때 보통 월로 따지면 2달 정도 마이너스거든요. 네. 올해도 2달만 마이너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이익. 이제 10개월은 플러스. 네. 아니 네, 그래서 올해도 쉽지는 않죠. 올해도 쉽지는 않죠. 아니 그래서 그 우리 방송 보시는 가족분들이 이 회장님이 투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투자의 자세, 이 사고의 유연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본받으시려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시적으로 잘할 수는 있어요. 시장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수십 년, 30년 이상을 꾸준히 매년 이렇게 돈을 번다는 거는 수익을 낸다는 거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해야지 될 때하고 안 해야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어렵게 얘기해서는 시장 분석. 그래서 나한테 불리하다라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좋아. 그래서 그렇죠. 나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안 하고 참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자기가 만만한 수익 내기 만만한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잘은 모르지만은 자기가 보는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에서만 수익을 낼 줄 알면 돼요. 전체를 다 저는 이제 한지도 오래됐고 이런 데 나와서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만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데 일반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잘하는 쪽 있죠. 섹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된다. 그런데 투자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시장 중심 섹터. 그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외된 쪽 있죠. 네. 그쪽은 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양 산업을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주가가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식 가격은 무조건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기업 가치라는 것은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과거에 버는 게 아니라 앞으로 벌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저 근데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면은 혹시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별로 그렇게 왜냐하면 기업 가치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 근데 네. 그래서 이제 기업 가치 때문에 요번에 이제 피해를 많이 본 쪽이 우리가 과거에 그 신라젠 같은 경우 네.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임상 3임상이 성공을 하면 그 기대 심률에서 14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갔던 거거든요. 지금 얼마냐면 2천 원대 있어요. 요번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무수히 많이 봤던 거예요. 무수히. 네. 그리고 바이오주에 대한 그 환상을 이제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 황우석 박사 네. 네. 줄기세포 때. 줄기세포 때 그때 이제 버블이 엄청 많이 터진 거거든요. 그렇죠. 버블이. 그래서 되지도 않는 그 줄기세포 가지고 일부 기업들은 거기서 성과를 내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하면 무늬만 줄기세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늬만 2차 전지. 그래서 그거 옥석 가리기를 할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무늬만 어떤 그거는 무조건 주식 가격이 원래 가격으로 주식 투자의 주식 가격은 그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네. 모든 주식은. 그래서 기업 가치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면 버블. 그거를 추격 매수하면은 올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잘 살펴서 그 테마주 있잖아요. 테마주 투자를 할 때도 이제 대선 관련주 뭐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오래 못 가요. 오래.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기업 가치에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이 석유 관련주, 원유 관련주도 급등할 때 있잖아요. 네. 원유 가격은 기본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투자를 그래서 절대로 저는 그런 거에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런 거나 이슈가 있더라도 돈 버는 거하고 관계없는 이슈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쳐다도 안 봐요. 보통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관리 종목 잘 안 하고 이제 환기 종목 거의 안 하고 동전주 안 하고 그게 이제 기본 원칙이에요. 일단 리스크 있는 거는 그냥 네, 피해가는 하지 게 말자. 최고죠. 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돈을 조금 벌더라도 그런 거를 피해가다 보면 이제 내가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투자자분들이 그 이제 이렇게 정립이 되겠죠. 정립.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장님 그 노트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거를 뭐 자, 이거 마지막 장면으로 이거 하나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십 년간 와. 그 시장에서 경험을 쌓으시고 실력이 있으신 분인데 매일매일 내가 실수한 것들 혹은 그 기억해야 될 이슈들 기업 이슈들을 많이 적어놓죠. 보통. 그 이제 카메라 이렇게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거로 네. 이 카메라가 네, 이렇게 앞으로 어디로? 이렇게 네, 좀 올려셔서 보이시나요? 이 와. 노트 예, 이렇게. 1년에 이거 한 권 꼬백하게 다 쓰시죠? 그렇죠. 빽빽하게.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월. 네. 하루 이렇게 메모를 있잖아, 하신다는 거. 하루 이렇게 해서 올해 지금이 11월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여기 오느라고 못 적은 거예요. 예, 오늘 이제 숙제하셔야 됩니다. 마무리 할 때 이제 오늘 날짜로 보면 오늘 날짜가 이게 오늘은 종가만 적은 거예요. 종가 적어서 이렇게 나온 거고 일정 같은 거 이렇게 쭉 적혀져 있고 정면으로 제대로 이게 제가 한번 이렇게 제가 잘 나오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써져 있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예. 쓰시고 다시 보세요. 그럼 봐야죠. 예, 정면 잘 나와요? 지금 잘 보여 글? PD 잘 보여요? 빛이 반사돼 가지고 안 보일까봐 이렇게 하신다는 거. 거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맨 위에 일정이 있어요. 일정. 네. 일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유상증자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내일 모레 전환사채 나오는 거 이런 거를 다 적어놔요. 되게 디테일하게 적으시네요. 그거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삼부토건은 관리 종목인데 오늘이죠 오늘 500만 주인가 전환사채가 나와요. 500만 주. 그러면 그 어제 일요일 날인가 이제 이때 발행이 나오는데 그럼 주가가 당연히 떨어지죠. 그렇죠. 이게 소화가 된 다음에 이제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네. 떨어질 때 매수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일정을 살펴서 아 이게 그렇지 않고서 가만히 있다 보면 전환사채 뭐 150만 주 나오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또 유상증자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데 또는 보호예수 물량 신규주들 같은 경우 그러면 주가가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 체킹을 안 해놓으면 어유 사갖고 그날 그 전날 사갖고 벼락 맞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체킹을 해야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주를 계속해서 쳐놓고서 확인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딱 됐잖아요. 그럼 이번 주 스케줄,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저 밤에 미리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런 종목은 피해가면서 이제 매매를 한다든가. 네. 저는 많은 이제 분들이 원체 많은 종목을 이렇게 네. 트레이딩하고 그러기 때문에